너 주세요. 노라고? 그럼 500만 원 내놓으면 너 줄게. 거기서 오늘 안에 500만 원 내놓으면 살려줄게. 새벽 3시 골목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저를 가뒀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는 순간 차가운 아스팔트가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그게 제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VIP 병실에 있었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입원 서류 보호자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세준, 서광의료재단 회장. 저를 그 골목에서 안아올린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구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 위 낡은 팔찌를 스치던 순간 왜 그렇게 떨렸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과연 오늘 밤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2024년 11월 서울의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강북구 수유동 골목에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새아가 뛰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젖은 아스팔트를 두드릴 때마다 차가운 물기가 발목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영하의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칼날로 긁히는 것처럼 아렸습니다. 그래도 새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였던 발소리가 둘이 됐습니다. 둘이었던 발소리가 셋이 됐습니다. 새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2달 전부터 고시원 앞을 지키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최 사장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꿈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사내 하나가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팍이 넓고 어깨가 문짝처럼 넓은 남자였습니다. 새아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뒤에서도 2명이 막아섰습니다. 셋이 삼각형을 이루며 새아를 가뒀습니다. 골목의 공기가 갑자기 더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급하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여유가 새아의 목을 죄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새아의 가방 끈을 낚아챘습니다. 새아는 반사적으로 2 손으로 가방을 붙들었습니다. 끈이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외투 한 겹 아래 어깨뼈가 당기는 느낌이 났습니다. 나요. 새아가 이 사이로 짜낸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새아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내가 새아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놓으라고? 그럼 500만 원 내놓으면 놔줄게.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협박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새아는 그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무섭다는 걸 들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원래 빌린 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새아가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 김태욱이 새아 명의로 끌어다 쓴 돈이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자고 했을 때 새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새아는 그냥 눌렀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믿음이 2천만 원짜리 덫이었다는 걸 안 건 태욱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통장도 연락처도 자취방도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건 세아 이름으로 찍힌 채무 서류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아의 하루는 4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오전 6시 편의점 오픈 알바, 오후 물류창고 단기직, 저녁 과외, 자정 이후 대리운전, 4개의 알바가 세아의 하루를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과외 학생 어머니가 갑자기 계약을 끊었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2번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3번째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하루 3시간을 넘게 잔 날이 손에 꼽혔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편의점 폐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남는 날이 많았습니다. 체중이 6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광대뼈 아래로 그림자가 졌습니다. 세아는 거울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사내가 다시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세아는 버텼습니다. 2 발을 바닥에 박고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골목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아스팔트를 긁었습니다. 까끌하고 단단한 바닥의 감촉이 손바닥 전체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통증은 나중에 왔습니다. 처음 몇 초는 그냥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끈거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렸습니다. 세아는 그 통증을 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눈앞이 흰빛으로 번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의 힘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먹은 게 언제인지 떠올려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소매뿌리가 거쳤습니다. 손목 위로 낡은 실 팔찌가 드러났습니다. 색이 바란 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2번 감고 1번 비틀어 마무리한 매듭이었습니다. 세아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손목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채워줬는지도 몰랐습니다. 끊어질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엮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방법을 기억했습니다.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가락이 알았습니다. 어디서 배운 건지는 지금도 몰랐습니다. 사내들이 쓰러진 세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골목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의 눈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습니다.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달아났습니다. 세아는 아스팔트 위에 손을 짚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꿈치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검은 대형 세단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를 걸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걸음걸이는 빠르지 않았지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세아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세아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앞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노신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세아의 얼굴이 아닌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는 손목 위의 팔찌였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2 걸음 거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골목의 공기 속에서 그 소리는 선명하게 퍼졌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팔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이었습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이 기다리던 것을 눈앞에서 발견했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눈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노신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색 코트가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세아의 맥박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손목 위 팔찌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노신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알았습니다. 이 매듭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6년 전이었습니다. 보호자란이 비어있는 입원 서류를 본 순간 세아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그 빈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강대학병원 VIP동 3층 301호였습니다. 세아가 눈을 뜬 곳은 자신이 살아온 어떤 공간과도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하얗고 넓었습니다. 고시원방 천장에는 곰팡이 얼룩이 있었는데 여기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였습니다. 세아는 그 하얀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빛이 침대 위에 길게 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아는 그 따뜻함이 낯설었습니다. 고시원 방에는 창이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다 팔이 당기는 느낌에 멈췄습니다. 팔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관이 천장 쪽 거리에 달린 주머니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등을 기댔습니다. 협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꽂아뒀습니다. 세아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과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사과가 빨갛게 빛났습니다. 바구니 손잡이에 작은 카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아는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퇴원 전까지 모든 비용은 처리됨. 오세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또래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수진이 세아의 팔에 연결된 관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손동작이 빠르고 익숙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예요? 세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잠깐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처리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냐고요? 세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수진이 차트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과로랑 저혈당, 탈수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길에서 그대로 저체온증으로 가실 수 있었어요. 최소 사흘은 계셔야 해요.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흘치 일당이 날아갔습니다. 고시원 월세가 밀릴 것입니다. 최 사장 문자가 또 올 것입니다. 퇴원하면 돌려드릴게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비용이요. 퇴원하면 돌려드리겠다고요. 이수진은 잠시 세아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세아는 천장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아는 눈을 꾹 감았습니다.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의 노신사였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세아를 안아 올린 그 사람이었습니다. 감색 코트 대신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옷이 달라져도 그 걸음걸이는 같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남자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세아의 상태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표정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안으로 단단히 눌러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입원 서류였습니다. 남자는 그것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아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세준. 세아의 이름 옆에 세아가 적은 게 아닌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칸을 채워줬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언가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왜 저를 도우신 거예요? 세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오세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아침 햇살 속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세준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말로 꺼낼 수 없는 무언가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세아는 느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오세준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아는 입원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보호자란에 그 이름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짚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원 조회는 다 했어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준혁 이사님, 지금 환자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문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생김새가 오세준과 어딘가 닮아 있었는데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세준의 눈빛이 눌러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면 이 남자의 눈빛은 계산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남자는 세아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사람을 물건 감정하듯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환영하지 않아요. 그 점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세아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위에 앉은 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손바닥 긁힌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무릎이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런 눈빛을 피했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세아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게 더 차가웠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뚜껑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세아 앞 탁자에 죽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숟가락도 가지런히 옆에 뒀습니다. 몸부터 추스르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박명숙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탁자 위로 내렸습니다. 죽그릇 옆에 살짝 올려놓은 것뿐이었는데 박명숙의 손이 세아의 손 위에 잠깐 얹혔습니다. 차갑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온기를 느끼며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새벽에 열이 날 때 선생님이 이마를 짚어주던 손이 이랬습니다. 그 기억이 어디선가 올라왔습니다. 세아는 얼른 눈을 깔았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를 도우신 건지 혹시 아세요?
세아가 죽그릇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박명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침묵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이유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명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창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창밖에 가득했습니다. 세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 문자가 12개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6통이었습니다. 세아는 그것들을 읽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 병실 문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복도에 오세준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복도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세아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깍지를 낀 두 손이 등 뒤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낯익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세아도 고시원 방에서 자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혼자구나. 세아는 그 생각을 하며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최 사장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새벽에 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자꾸 보호자란이 아른거렸습니다. 오세준이라고 적힌 그 칸이었습니다. 세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손목 위 팔찌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낡은 실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2번 감고 1번 비틀린 매듭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복도에서 오세준의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아는 한참 뒤에야 눈을 떴습니다. 오세준은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박명숙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아는 그 질문을 품은 채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26년이 만들어낸 필연일까요? 저택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남동 오세준의 자택은 세아가 살아온 어떤 공간과도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발소리가 흡수되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작은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조명들을 올려다보며 고시원 방 형광등을 떠올렸습니다. 깜빡이다 꺼지던 그 형광등이었습니다. 박명숙이 세아를 소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실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세준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세준은 세아가 들어와도 바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마지막 순간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탁자 앞으로 걸어와 사진을 세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사람 본 적 있어? 세아는 사진을 들었습니다. 21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눈이 세아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고아원 방벽에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끼워 넣었는지 몰랐습니다. 원장 수녀에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세아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눈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12살 이후로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려 뚜껑을 닫아뒀습니다. 지금 이 사진 속 여자의 눈매가 그 사진과 겹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세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이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세준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손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내 딸이야. 오서연.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26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22살이었어. 세아는 사진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오세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표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눌러두고 있는지 세아는 느꼈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얼굴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세아는 처음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사고 하루 전에 갓 낳은 아이를 누군가 손에 맡겼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오세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를 아직 찾지 못했어.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맡겨진 것이 정확히 26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입소 당시 이름 외에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싶었습니다. 맞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오세준이 사진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전신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21살 생일날 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아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서연의 손목 쪽에 무언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사진을 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실이었습니다. 팔찌였습니다. 세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 속 팔찌의 매듭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두 번 감고 한 번 비틀린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너무 작았습니다. 세아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실 팔찌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다시 손목을 봤습니다.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정하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세준은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명숙이 움직였습니다. 오세준의 눈짓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서랍에서 작고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내 세아에게 건넸습니다. 봉투가 낡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세아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서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흰면 손수건이었습니다. 오래 접혀 있었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펼치자 귀퉁이에 자수가 보였습니다. 세아는 그 자수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아. 두 글자였습니다. 실밥이 조금 풀려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세아는 그 두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아원 원장 수녀가 세아에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오던 날 봉투 하나가 같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이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아가 크면 주려고 맡아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얘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아였는데 행정 서류를 처리하던 직원이 잘못 받아 적었다고 했습니다. 세아로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세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름을 바꿀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게 자신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지금 손수건 위에 서아라는 두 글자가 세아의 손끝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아이를 맡기면서 함께 남긴 거예요. 고아원 측을 통해 전달된 거고요. 이것 말고도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게 더 있어요. 더 있다는 말에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명숙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를 강요하려는 게 아니야.
세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눈빛이 오세준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조심스러운 눈빛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세아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갈 곳을 찾는 동안만이라도 여기 있어.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손 안에 쥔 채 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면 오늘 밤도 최 사장 사람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세아에게는 빚이 생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손수건 위에 두 글자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서아. 자신의 이름이었던 글자였습니다.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세아는 고시원으로 혼자 갔습니다. 방은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사흘 입원해 있는 동안 월세가 밀렸고 관리인이 정리해뒀다고 했습니다. 세아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세아의 짐을 꺼내줬습니다.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작은 캐리어였습니다. 세아의 26년이 그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녀. 관리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그 방에서 세아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게스트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안에 새 칫솔과 수건, 속옷 몇 벌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박명숙이 해둔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물건들을 보며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런 걸 준비해뒀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고마운지 불편한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풀다 멈췄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불빛에 비춰봤습니다. 서아. 실밥이 조금 풀린 두 글자가 빛을 받았습니다. 세아는 그 글자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2층 서재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세준도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박명숙이 더 있다고 한 그것이 무엇인지 세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누군가는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법입니다. 한남동 저택에서 함께 지낸 지 열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펼쳐져 있었지만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세아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복도였습니다. 저택의 새벽은 조용했습니다. 고시원 새벽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고시원은 얇은 벽 너머로 누군가의 콧소리가 들렸고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여기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열흘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세아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세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커피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잔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사흘은 오세준이 세아를 불편해했습니다. 세아가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아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세아가 싫어서가 아니라는 걸요. 무언가를 너무 확신하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세아는 그런 사람을 알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봤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세준이 출근하며 현관문을 열다 멈췄습니다. 세아가 전날 밤 닦아둔 구두가 현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세준은 그 구두를 내려다보다 아무 말도 없이 신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세준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찍 왔습니다. 박명숙은 그 변화를 혼자 조용히 기록해뒀습니다. 아침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오세준이 신문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다 세아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은 먹었어?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준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세아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세아가 결심을 한 것이 팔찌와 손수건을 며칠째 혼자 들여다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두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게 될 때 적어도 진실만큼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오세준이 신문을 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받고 싶어요. 오세준이 신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열흘 사이에 처음으로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세준이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무게가 실린 동작이었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을 담은 동작 같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세준의 개인 비용으로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재단 법무팀이 아니었습니다. 오세준이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를 마치고 차에 탔습니다. 박 씨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차창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한번 봤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몸을 조금씩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향해서였습니다. 박 씨는 더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준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오세준의 비서실 직원 하나가 오준혁과 가까웠습니다. 오준혁은 그 직원을 통해 회장이 매주 특정 기관을 방문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흘 만에 그 기관이 유전자 검사 기관이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오준혁은 박명숙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박명숙은 아버지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통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걸러진 정보만 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경로를 썼습니다. 그 습관이 결국 자신이 가장 늦게 진실을 알게 되는 이유가 될 거라는 걸 오준혁은 몰랐습니다. 오준혁은 세아의 과거 기록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 현재 채무관계, 전 남자친구 김태욱과의 연결고리까지 전부 뒤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오준혁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세아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 그 마음 안에 자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오준혁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 공포가 오준혁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준혁은 김태욱을 찾아갔습니다. 세아가 공동명의 통장 사용과 본인 인증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보강하는 작업을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세아가 채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조용하게 세아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세아에게 법원 우편물이 왔습니다. 김태욱이 세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세아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절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아는 식탁에 앉아 혼자 인터넷으로 용어를 찾아가며
서류를 해독하려 했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드는 건 세아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시원 시절 뭔가 모르면 혼자 밤새 찾아봤습니다. 과외 알바를 하며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런데 법률 용어의 벽은 달랐습니다. 2시간을 들여다봐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세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자신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또 빚이 생겼습니다. 세아는 평생 빚을 지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명숙이 세아의 우편물 봉투가 식탁 아래로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오준혁의 손이 뻗어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틀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오세준에게 서류 사본을 가져갔습니다. 오세준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서류를 다 읽는 동안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박명숙은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화가 났을 때 오세준이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세아가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아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복도에서 오세준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세아는 오세준이 거기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세준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26년 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서연이 혼자 서류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세준이 다가갔을 때 서연은 얼른 눈가를 닦았습니다. 세아처럼요. 오세준은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오세준은 박명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세아의 법적 문제를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재단 법무팀이 아니라고 자신의 개인 결정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아는 식탁에서 서류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박명숙의 표정을 보고 짐작했습니다. 오세준이 한 일이라는 걸요.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목 어딘가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마우면서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집에 더 깊이 비치고 있다는 감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같은 날이었습니다. 오준혁은 오세준 개인 명의의 법무대리인이 선임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단이 아니라 아버지 개인이 직접 나섰다는 것을 확인하자 오준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카드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그 카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세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잃을 것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법원 서류가 처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오준혁이 한남동 저택으로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갖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명숙이 응접실에서 나오다 오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오준혁은 박명숙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아 씨 어디 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박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오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았습니다. 박명숙은 정원 쪽을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정원이었습니다. 11월의 정원은 잎이 다 진 나무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나무들이 회색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세아는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외투 주머니에 찌르고 있었습니다. 발 아래 마른 낙엽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준혁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세아가 돌아봤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오준혁이 말했습니다.
세아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 않은 채 오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오준혁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세아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상태야. 세아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준혁이 서류를 다시 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 파킨슨이야. 이사회 이사들 중에 이걸 빌미로 아버지를 몰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 사람들이랑 손잡으면 아버지는 30년 일궈온 걸 하루아침에 잃어.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 건강 상태가 공식화되는 거야. 내가 정보를 넘기면 끝이야. 오준혁이 세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세아 씨가 이 집에 있는 한 아버지는 약점을 쥔 채로 버텨야 해. 세아 씨가 없으면 이사회도 조용해져. 정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른 낙엽이 발밑에서 부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준혁이 돌아갔습니다. 정원에 세아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차가웠습니다. 세아는 외투깃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30년 일궈온 것. 그것을 자신 때문에 잃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 정원의 마른 낙엽을, 회색 하늘을, 새벽 5시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을 두고 나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세아는 그 어려움이 낯설었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떠나는 게 늘 쉬웠습니다. 아무데도 붙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명숙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세아의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박명숙이 말했습니다.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이사회에서 오세준의 건강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린 이사가 등장했습니다. 해임안 표결을 요구하는 이사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세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아래 오세준의 손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였습니다. 박명숙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박명숙이 차 안에서 오세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표결 일정이 보름으로 잡혔어요. 오세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창 너머로 흘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오세준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세아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저택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아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서재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억눌린 기침 소리였습니다. 오세준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세아는 쟁반을 문 앞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가 바지를 통해 올라왔습니다. 세아는 무릎을 세웠습니다. 팔로 무릎을 감쌌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이 혼자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 혼자라는 감각이 세아가 수십 번 겪어온 것과 같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오세준이 문을 열다 멈췄습니다. 바닥에 세아가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운 채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쟁반 위 밥그릇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나 여기 있을게요. 오세준은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연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메모지를 나란히 뒀습니다. 사진 속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메모지 위 새하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오세준은 그것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준혁이 다시 저택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세준이 있는 자리에서 새아에게 말했습니다. 짐 싸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이사회 표결 전날까지 이 집에 있으면 아버지 건강정보 언론에 넘길 거야. 오세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세준이 말을 삼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오준혁이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것이 이 집의 가장 약한 곳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세아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책을 넣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서랍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서아라는 두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가방 가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풀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내려 덮었습니다. 팔찌만은 어디를 가든 몸에서 뗄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았습니다.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창가에 마른 꽃이 거기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이 거기 있었습니다. 세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서 오세준과 마주쳤습니다. 오세준이 세아의 캐리어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쏟아졌습니다. 11월의 바람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바람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박명숙의 문자가 온 건 버스 정류장에서였습니다. DNA 결과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세아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려다 방이 이미 없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인근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구석에 세웠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는 계속 차가웠습니다. 박명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있는 찜질방 이름이었습니다. 왜 보내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낡은 실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2번 감고 1번 비틀린 매듭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매듭을 매만지다 눈을 감았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이었습니다. 박명숙은 세아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즉시 찜질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단 협력 업무 관련 방문 예정이라고 알리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세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명숙이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오세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의를 30분 뒤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박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26년간 보관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밤 이것을 오세준에게 건넬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26년 만에 열린 봉투 안에는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아가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찜질방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피로에 절어 바닥에 누운 중년 남자, 구석에서 핸드폰을 보는 젊은 여자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세아는 캐리어를 옆에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밑이 묵직했습니다. 소매뿌리 밖으로 낡은 팔찌가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찜질방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감색 코트였습니다. 찜질방 안에 다른 옷차림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오세준이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오세준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숙이 미리 전화를 넣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원은 망설임 없이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오세준이 걸어왔습니다. 찜질방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세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찜질방에 소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소리, 텔레비전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그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소매를 내려 팔찌를 덮으려 했습니다. 오세준이 그 동작을 봤습니다. 오세준이 세아 옆에 앉았습니다. 코트 자락이 찜질방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흰 봉투 하나, 작은 종이 봉투 하나, 두 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아는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흰 봉투는 오래됐습니다. 모서리가 조금 눌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간직해온 물건의 느낌이었습니다. 오세준이 말했습니다. 박명숙이 26년 동안 갖고 있었어. 어젯밤에 나한테 줬어. 세아는 두 봉투를 번갈아 봤습니다. 오세준이 흰 봉투를 세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앞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에게 전해주세요. 세아의 손이 봉투 위에 놓였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봉투가 떨렸습니다. 세아의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세준이 작은 종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실팔찌였습니다. 세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두 번 감고 한 번 비틀어 마무리한 매듭이었습니다. 세아의 손목에 감긴 것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색도 비슷했습니다. 오래됐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세아는 자신의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의 팔찌를 드러냈습니다. 두 팔찌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오세준의 손 위에 하나, 세아의 손목 위에 하나, 같은 빛 아래였습니다. 같은 매듭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소음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준이 흰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세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오래돼 조금 바랬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세아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쓴 편지였습니다. 사고 하루 전날 쓴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키울 수 없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아이 손목에 채워준 팔찌와 자신이 가진 것이 쌍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팔찌를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하는 말이 따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혼자인 게 걱정돼요. 5글자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세아는 편지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오세준을 봤습니다. 오세준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 창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건 건물 외벽뿐이었습니다. 오세준은 그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세아는 편지를 접으려 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오세준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처음 쓰러졌던 골목에서 등을 받쳤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놓아. 오세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아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세아가 살면서 느껴본 가장 따뜻한 온도였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아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세아의 짐을 들었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오세준을 따라 걸었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박 씨가 운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처음 함께 차를 탔을 때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오세준이 세아를 게스트룸이 아닌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2층 안쪽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서연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스케치북, 창가에 작은 화분 받침대, 벽에 걸린 낡은 달력, 창가에는 마른 꽃 한 다발이 오래된 꽃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모두 26년 전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세준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이 쓰던 방이야. 세아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턱에 섰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 방을 26년 동안 이렇게 유지해온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세아는 가늠하려 했습니다.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오세준이 덧붙였습니다. 스케치북은 봐도 돼. 서연이 남긴 거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옆에 뭔가 적고 싶으면 적어도 돼.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오세준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아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폈습니다. 첫 장이었습니다. 연필로 그려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팔찌였습니다. 2번 감고 1번 비틀린 매듭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그림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아의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 할아버지. 그 호칭을 머릿속에서 굴려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혈연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안에서 굴릴수록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26년을 혼자 살아온 세아에게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너무 낯선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호칭은 더 어려웠습니다. 서연이 살아 있었다면 세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오세준은 그 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아에게는 그 아래 자리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한참 스케치북을 내려다봤습니다. 팔찌 그림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아는 박명숙을 찾아갔습니다. 부엌에서 박명숙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 회장님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명숙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세아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세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명숙은 기다렸습니다. 그냥 회장님이라고 부르기에도 이상하고요. 박명숙이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세아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서연 씨를 얼마에 낳으셨는지 알아요? 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살이었어요. 세아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서연 씨가 세아 씨를 낳은 게 22이었고요. 박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손녀를 찾은 게 아니에요. 딸을 잃고 26년 만에 딸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분한테 세아 씨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나뭇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박명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호칭은 세아 씨가 정하면 돼요.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면 되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회장님도 그걸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오준혁은 서연의 묘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찜질방으로 달려갔다는 것을 보고 받은 뒤였습니다. 자신이 구사한 카드가 역효과를 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사흘 동안 오준혁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아에게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법적 압박, 협박, 차가운 말들. 그것들이 세아를 향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준혁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공포가 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26년 동안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준혁은 묘비 앞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가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오준혁은 전화를 든 채 말이 없었습니다. 팔찌도요. 쌍으로 만든 거였어요. 하나는 아이한테, 하나는 제가 26년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오준혁은 차 안에 앉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6년 동안 그 봉투를 열지 못한 채 매년 혼자 그 골목을 찾아갔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저택 안에 불이 켜진 방이 3개였습니다. 서재와 복도와 서연의 방이었습니다. 세아는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팔찌 그림 옆 여백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작은 글씨로였습니다. 그리고 날짜 옆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박명숙 선생님이 말해줬다. 호칭은 내가 정하면 된다고.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만졌습니다. 낡은 실의 감촉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세아는 오래 그러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아가 서연의 방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명숙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세준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박명숙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세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명숙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준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 서울 도심이 있었습니다. 11월의 하늘은 낮고 흐렸습니다. 오세준은 그 하늘을 한번 바라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친조부와 친손녀 관계를 강하게 지지하는 수치였습니다. 오세준은 결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의 건물들이 흐린 하늘 아래 거기 있었습니다. 26년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찾았습니다. 26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매년 그 골목을 혼자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저택 2층에 있었습니다. 오세준의 어깨가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명숙은 그것을 보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이 자신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명숙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세아의 방문을 두드린 건 오세준이었습니다. 직접 왔습니다. 세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세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아가 오세준에게서 본 두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턱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준이 먼저 복도 끝 창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세아가 따라갔습니다.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었으면.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며 다시 이었습니다. 걔가 엄마 노릇을 했겠지. 나는 그냥 할아버지였을 거고.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세준이 세아를 봤습니다. 창밖이 아니라 세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서연이도 없고 내 아버지도 없어. 그 빈자리가 너무 많아. 세아의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준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돼. 세아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오준혁이 재단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 오세준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해임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전날보다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그 부은 눈이 오준혁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준혁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오준혁이 다시 서연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꽃을 한 다발 들고 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26년 동안 이 묘를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매년 혼자 수행원도 없이 그 골목을 찾아갔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여기 오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박명숙이 왜 자신에게 직접 정보를 주지 않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박명숙을 방어선으로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결국 모든 것을 가장 늦게 알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준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준혁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세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준혁이었습니다. 세아가 프라이팬을 들고 오준혁을 봤습니다. 오준혁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전제도 없는 인사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인사였습니다. 세아는 프라이팬을 든 채 오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있다가 물었습니다. 밥은 먹고 왔어요? 오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따지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오준혁의 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안 먹었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프라이팬을 받습니다. 달걀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오준혁은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오준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김태욱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최 사장과의 채무 문제도 마무리했습니다. 세아 명의의 부당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그 비용 일부를 자신의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표결 당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만을 주도한 이사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준혁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아가 밤새 정리한 자료가 재단 감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박명숙이 흘려준 회의록과 오세준 서재의 공개 자료들이었습니다. 집요하게 파고들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료 안에 배임 이사 3명의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만을 주도한 이사 3명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부 감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오세준이 세아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세아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2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사진과 세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2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사진 속 눈이 세아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거울에서 매일 보던 눈이었습니다. 오세준이 말했습니다. 가족 등록을 하고 싶어? 세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오세준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이미 안 놓기로 했어. 세아는 잡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처음 등을 받쳤던 그 손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떨리는 손을 감쌌던 그 손이었습니다. 세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빠. 작은 소리였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왔습니다. 오세준이 굳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아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비어있던 자리에서 그 2 글자가 왔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회장님도 아니었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오세준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오세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서재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2 사람의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서재 문밖 복도에 박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아가 박명숙에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호칭은 세아가 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회장님도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박명숙은 복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첫눈이었습니다. 박명숙은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편지 마지막 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빠가 혼자인 게 걱정된다는 그 5 글자를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준혁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오세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회 건 마무리됐어요. 다음 주에 밥 한번 해요. 오세준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잠시 바라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 2 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2 글자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방이었습니다. 세아가 책상 앞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팔찌 그림이 있는 첫 장이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찾았습니다. 며칠 전에 적어둔 날짜였습니다. 날짜 옆에 한 줄이 있었습니다. 박명숙 선생님이 말해줬다. 호칭은 내가 정하면 된다고. 세아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정했다.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 불이 켜진 방이 3개였습니다. 서재와 복도와 서연의 방이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계속 있어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서강의료재단 로비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가로 80cm쯤 되는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흰 바탕 위에 2글자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서아. 낡은 손수건 위에 그 글자를 모티프로 한 그림이었습니다. 세아가 반년간 다닌 미술 치료 과정에서 완성한 작품이었습니다. 오세준이 직접 로비에 걸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재단 인테리어 담당자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그날 아침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림을 봤습니다. 서아라는 2글자를 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 직원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나중에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표정이었다고요. 좋은 의미의 조용함이었다고요. 봄학기였습니다. 세아는 사회복지학과 편입시험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결심한 것은 오래전이었습니다. 병원 VIP동 301호 병실이었습니다. 입원 서류의 보호자란을 처음 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빈칸을 자신처럼 오래 비워두고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결심이 되고 결심이 원서가 되기까지 6달이 걸렸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세아와 오세준이 나란히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준의 정기 진료일이었습니다. 파킨슨 증상은 조기 발견 덕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번호표가 출력되는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2 사람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오세준이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손을 봤습니다. 오늘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약이 잘 듣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세아는 안도했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2 사람을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닮았다고요.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앉아있는 방식이었습니다. 2 사람 모두 등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것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단이었습니다. 오준혁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결제 서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아의 복지 프로그램 예산 편성 서류였습니다. 오준혁이 펜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잠시 그 도장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같은 손으로 세아의 채무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같은 손이었습니다. 오준혁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된 직후였습니다. 박명숙이 세아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단 법무 처리 내역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오준혁의 개인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채무 정리 비용의 일부였습니다. 세아는 그 내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명숙을 봤습니다. 박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세아가 오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 한 번 살게요. 오준혁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두 마디였습니다. 세아는 그 두 마디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박명숙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유급 휴가를 냈습니다. 오세준이 아무 말도 못하고 승인했습니다. 박명숙은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서연의 묘로 갔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박명숙만 알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전할 말이 많았습니다. 이사회 외부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배임에 관여한 이사 2명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이사 2명이 선임됐습니다. 오준혁이 그 선임 과정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방향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언제부터 자연스러워졌는지 오준혁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원장 수녀가 세아의 입학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세아 옆에 오세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녀가 오세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늘 그 팔찌를 끼고 다녔어요. 이제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네요. 오세준이 수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실이었습니다. 입학 첫날이었습니다.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이 각자 대답했습니다. 세아의 차례가 됐습니다. 세아가 말했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법적 지위도 아니고요. 계속 있어주기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교수가 칠판에 그 말을 적었습니다. 세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칠판을 찍었습니다. 오세준에게 보냈습니다. 오세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세아의 말이었습니다. 오세준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다. 세 글자였습니다. 세아는 그 세 글자를 캡처했습니다. 핸드폰 앨범에 따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그 폴더 안에 그것 하나만 넣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한남동 저택이었습니다. 식탁에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세준, 세아, 오준혁, 박명숙이었습니다. 세아가 끓인 된장찌개가 테이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맛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모두가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수저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풍성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박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세아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오준혁이 옆으로 왔습니다.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세아가 오준혁을 봤습니다. 오준혁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세아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준혁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오세준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의 눈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맘때 눈이 내렸습니다. 찜질방에서 세아를 데려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세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세아가 오세준을 봤습니다. 오세준이 세아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 안에 1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골목에 그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찜질방에 그 오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두 글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그 밤이었습니다. 세아는 서연의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1년치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팔찌 그림 옆 여백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것들이었습니다. 오세준이 처음으로 웃은 날, 오준혁이 처음으로 밥을 먹고 간 날, 박명숙이 처음으로 저녁을 먹고 간 날, 화요일마다 병원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았던 날들, 된장찌개를 처음으로 끓인 날, 작은 기록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 1년이 됐습니다. 세아는 스케치북을 덮었습니다.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실 팔찌가 거기 있었습니다. 실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엮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번 감고 1번 비틀어 마무리하는 그 매듭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는 매듭이었습니다. 서연이 만들고 세아가 이어온 매듭이었습니다. 세아는 팔찌를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엮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창밖에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 불이 켜진 방이 3개였습니다. 그 불빛들은 오늘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은 늘 마지막 장을 남겨둔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회복의 순간은 더 단단해지고 오해가 길수록 진실은 더 또렷하게 빛이 납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용기가 되고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로 남아 힘든 날을 건너는데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삶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순간들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